여러분, 중동 화약고가 결국 터졌고 사태가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름값 어떻습니까? 유가는 100달러를 돌파했고 전 세계가 기름 한 방울을 구걸하며 처절한 아비 규환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아부다비 왕궁에서 충격적인 폭로가 터져 나왔어요. 백악관의 지원 제안을 단칼에 거절하고 대한민국의 원유 우선 공급권이라는 국가 운명을 통째로 배팅한 겁니다. 대체 한국이 무엇을 보냈기에 오만한 산유국들이 한국 앞에 무릎을 꿇고 제발 우리를 버리지 말아달라며 매달리고 있는 걸까요? 전 세계 계산을 전부 틀어버린 한국의 전략, 지금 시작합니다. 딱 1초만요. 좋아요와 구독 꾹 부탁드립니다. 전쟁은 2월 28일에 시작됐습니다. 72시간 만에 유가는 25% 뛰었죠. 유조선 보험료는 전쟁 전의 12배. 호르무즈를 지나는 배는 절반으로 줄었어요. 세계 원유 공급의 20%가 통과하는 그 좁은 길목이 드론과 미사일 앞에서 사실상 닫히고 있었습니다. 돈은 있었습니다. 계약서도 있었어요. 없었던 건 안전한 항로였고 지금 이 순간 진짜 믿을 수 있는 파트너였죠. 그리고 석유 시대의 규칙도 그날 함께 끝났습니다. 저는 마이클 앤더슨입니다. 전미 국방부 방공 분석관이었고 22년 동안 중동의 위기를 숫자로 읽어온 사람이에요. 패트리어트 방공망이 어느 구역을 커버하는지도 외우고 있었고 걸프 각국의 비축 물량이 얼마나 버티는지도 손바닥 보듯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이번만큼은 달랐어요. 숫자 밖에서 신호 하나가 들어왔는데 그 신호는 제가 22년 동안 쌓아온 계산법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한국과 먼저 이야기하겠다는 보고였어요. 저는 그 문서를 2번 읽었습니다. 3번도 읽었죠. 그래도 같은 내용이었어요. 세계에서 손꼽히는 산유국이 미국도 영국도 아닌 한국을 먼저 찾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딱 하나의 질문만 맴돌았죠. 왜 한국이지? 전쟁이 시작된 건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습이 방아쇠였습니다. 이란은 즉각 보복에 나섰고 그 불길은 순식간에 걸프 전체로 번졌어요. 아랍에미리트 유엔 대사는 며칠 사이에 자국이 드론과 미사일 1,400기 이상의 공격을 받았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정유시설과 담수 인프라까지 피해를 입었다고 했어요. 세계는 그걸 뉴스로 받아들였지만 저는 상황실 화면 앞에서 그 숫자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걸 직접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가 아니었어요. 전쟁이었죠. 로이터는 3월 8일 국제유가가 2022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고 전했고 골드만삭스는 호르무즈 통항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배럴당 100달러를 넘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피해는 에너지 시장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항공사들이 줄줄이 비상운항 계획을 꺼냈고 물류 기업들은 우회로 비용을 감당 못해 배송을 중단했으며 밀이며 식용유 같은 생필품 가격이 연쇄적으로 오르기 시작했죠. 유럽과 아시아 각국 정부는 서둘러 에너지 비상회의를 열었고요. 기름 한 통이 빵 한 덩이 값을 움직이는 세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더 섬뜩했던 건 따로 있었어요. 원유가 없어서 이 난리가 난 게 아니었으니까요. 땅 속의 기름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우디 유전도, 아랍에미리트 유전도, 이라크 유전도 멀쩡히 가동 중이었어요. 문제는 그 기름이 세상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호르무즈는 좁았고 드론은 그 좁은 길목 위를 날고 있었습니다. 계약서를 들고 항구에 나타난 바이어들이 빈손으로 돌아서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기름은 남아있었지만 세상은 그 기름에 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외교 채널은 끊겼고 중재기구는 작동을 멈췄으며 국제계약이니 법원 판결이니 하는 것들은 포화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평소라면 협상 테이블에 앉았을 나라들이 서로의 인프라를 표적으로 삼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22년 동안 붙들고 있던 전제. 규칙은 존재하고 이익이 맞으면 결국 협력한다는 그 믿음이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흔들렸어요. 이 전쟁이 정말로 세계를 흔들 수 있다는 걸 직감했죠. 동료 제이슨이 상황실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커피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마이클, 아랍에미리트 쪽 보고 읽었어요. 한국이랑 먼저 협의 채널 연다는 거요. 저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죠. 읽었어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이슨이 다시 물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 전쟁에서 가장 많이 움직인 게 미국인데. 공습도 미국이 했고 항공모함도 미국 거잖아요. 근데 한국한테 원유를 갖다 바친다고요? 이 상황에? 저는 그제야 화면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미국은 강했습니다. 저는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이번에도 미국은 움직였죠. 공습이 있었고 항공모함이 배치됐으며 동맹국들을 향한 성명도 나왔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입장에서 미국은 오랜 안보 우산이었고 패트리어트는 그 우산을 살 때였어요. 그 사실은 전쟁이 터진다고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아랍에미리트는 한국을 먼저 찾고 있었어요. 저는 혼자 가능성을 하나씩 따져봤습니다. 가격 문제일까요? 납기 속도일까요? 아니면 제가 아직 모르는 어떤 협력 관계가 있는 걸까요? 어느 것도 완전한 답이 되지 않았어요. 미국이 이미 이 전쟁에서 아랍에미리트 곁에 있는데 왜 굳이 한국이어야 하는지. 그 질문만큼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상황판을 바라봤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위로 들어온 항적이 표시되고 있었고 유가 수치는 계속 오르고 있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름이 오가는 그 좁은 길목이 막히는 순간 아랍에미리트가 가장 먼저 손을 내민 나라가 한국이라면 거기엔 반드시 이유가 있을 터였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계산이 아닌 제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다른 언어가 있을 터였죠. 저는 그날 처음으로 석유가 아니라 미사일이 기름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메네이가 죽었습니다. 2026년 3월 1일 이란 국영 매체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의 사망을 공식 확인했어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이 시작된 지 불과 사흘째 되던 날이었죠. 저는 그 보고를 받는 순간 이게 전쟁의 끝이 아니라 전혀 다른 전쟁의 시작이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22년 동안 중동을 분석해온 사람으로서 지도자가 사라진 자리에 평화가 들어온 경우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예상은 빠르게 현실이 됐어요. 이란 체제는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중심으로 결집하며 강경 노선을 선언했고 로이터는 이후의 구도가 중동 긴장과 시장 불안을 오히려 키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도자 교체가 곧 협상 신호가 될 거라는 일부 예측은 완전히 빗나갔죠. 이란은 약해진 게 아니라 더 위험한 방향으로 결집하고 있었어요.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전쟁이 며칠짜리가 아닐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기 시작하자 걸프 각국의 분위기가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특히 아랍에미리트였습니다. UAE는 이 전쟁에서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었거든요. 드론과 미사일 1,400기 이상의 공격을 받은 나라였고 정유시설과 담수 인프라가 실제로 피해를 입은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중동에서 UAE가 흔들리면 그 충격은 UAE 혼자로 끝나지 않았어요. UAE는 걸프 전체의 바로미터였으니까요. 사우디가 보고 있었습니다. 카타르가 보고 있었어요. 이라크도 마찬가지였죠. UAE가 이 전쟁을 어떻게 버티느냐가 곧 중동 전체가 이 전쟁을 어떻게 버티느냐의 신호가 될 터였습니다. 저는 그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UAE 내부 움직임을 더 예의주시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이상한 조짐이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UAE가 방공 제보급 채널을 긴급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보고였어요.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1,400기 이상의 공격을 막아내면서 방공 미사일 재고는 빠르게 줄었을 테고 다음 공격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몰랐으니까요. 저는 그 보고를 받으면서 당연히 미국이 먼저 움직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패트리어트 추가 배치, 미군 지원 채널, 오랜 동맹 구조. 아무리 생각해도 답은 그쪽이었어요. UAE가 미국 줄에 서 있다는 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보고서 한 줄이 제 예상을 비껴갔습니다. UAE가 한국과의 방공 협력 채널을 우선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한국이 먼저 거론됐을 때도 의아했지만 이번엔 차원이 달랐어요. 에너지 협력이 아니라 방공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하늘을 지키는 문제였죠. 거기서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 먼저 거론된다는 건 제가 알고 있는 걸프 안보 질서의 상식으로는 설명이 안 됐어요. 마침 현지 연락관 아흐메드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UAE 국방부 출신으로 저와는 몇 년 전 패트리어트 배치 협력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죠. 마이클, 솔직히 말할게요. 우리가 한국에 연락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저는 그 말에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청궁투 말하는 거예요? 아흐메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2022년에 계약했어요. 10개 포대. 이미 일부는 실전 배치 상태고요. 저는 속으로 다시 계산을 돌렸습니다. 청궁투. 한국형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체계. 성능은 알고 있었어요. 나쁘지 않다고 평가했죠.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한테 그건 늘 패트리어트의 보조제였습니다. 가성비 좋고 납기 빠른 이성 공급자. 진짜 위기에서 가장 먼저 떠올릴 이름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이성 공급자가 실제 전장에서 이미 가동되고 있었던 거죠.
그럼 지금 한국에 추가 협의를 요청하는 건? 저는 천천히 말을 골랐습니다. 패트리어트 대신이 아니라 패트리어트와 함께 쓰겠다는 건가요? 아흐메드가 잠깐 저를 바라보다가 대답했어요. 마이클, 전쟁이 길어지면 우리한테 필요한 건 가장 강한 무기가 아니에요. 가장 빨리 도착하는 무기예요. 그 한마디가 묘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혼자 생각을 정리했어요. 하메네이가 죽었고 이란은 더 강경해졌으며 전쟁은 길어질 기미였습니다. UAE는 중동 전체의 눈치를 받는 바로미터였고 방공 재고는 줄고 있었죠. 미국은 강했지만 이 전쟁에서 미국이 관리해야 할 전선은 UAE 하늘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이란, 영내 미군 기지 확전 억제. 강대국의 시선이 동시에 여러 곳을 향하고 있는 동안 UAE는 지금 당장 자기 하늘을 채워줄 나라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 계산 끝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아직 왜인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유 없는 선택이 아니라는 건 그날 처음으로 확신했어요. 그리고 그 확신은 다음날 회의실에서 더 단단해졌습니다. 혼돈 속에 UAE 내부 안보회의에 옵저버 자격으로 참석했을 때였어요. 분위기는 처음부터 팽팽했습니다. 강경파 쪽에서 한 인사가 먼저 말을 꺼냈죠. 미국 채널을 더 강하게 압박해야 합니다. 우리가 미국 편에서 싸우고 있는데 미국이 우선순위를 못 맞춰준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인으로서 그 논리는 충분히 납득이 됐으니까요. 그런데 반대편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미국이 우릴 버린 게 아닙니다. 다만 미국은 지금 10개의 전선을 동시에 보고 있어요. 우리 하늘은 그 10개 중 하나입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그 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한테 우리 하늘은 전부입니다. 지금 당장 채워줄 수 있는 나라가 어딘지를 따져야 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처음으로 이해했습니다. 이건 미국을 불신하는 게 아니었어요. 강대국의 우선순위와 작은 나라의 절박함 사이에서 생기는 아주 현실적인 간극이었습니다. 미국은 세계를 봤고 UAE는 오늘 밤 자기 하늘을 봤던 거죠. 그리고 그 간극 사이에서 한국이라는 이름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사우디도 카타르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왔어요. UAE만의 계산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저는 미국 방공 전문가로 22년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한국 방사는 늘 제 머릿속에서 두 번째 칸이었어요. 쓸만하다. 가격도 괜찮다. 하지만 진짜 위기엔 미국이 있다.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서 그 공식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직 인정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무시할 수도 없었죠. 전선이 넓어질수록 위기가 깊어질수록 결국 마지막에 정리하는 쪽은 미국이라는 것. 저는 미국을 믿었습니다. 20년 넘게 국방부에서 일하면서 몸에 밴 확신이었어요. 그건 자부심이기도 했고 제가 이 일을 버텨온 근거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 3월 그 믿음에 처음으로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UAE 내부의 기대는 처음부터 미국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어요. 패트리어트 방공망은 오랜 동맹의 상징이었고 걸프 안보 질서의 중심엔 항상 미국이 있었으니까요. UAE 국방부 회의에서도 현장 브리핑에서도 누구도 다른 가능성을 먼저 꺼내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움직일 것이다. 미국이 채워줄 것이다. 그 전제 위에서 모든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전선에서 추가 교전이 벌어지면서 미군 자산의 상당 부분이 그쪽으로 묶였습니다. 이란의 보복 공격이 이어지면서 영내 미군기지 보호도 동시에 관리해야 했고 걸프 곳곳에 흩어진 미국 민간인 대피 작전도 병행되고 있었어요. 미국은 여전히 강했습니다.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았죠. 다만 그 강함이 향하는 곳이 너무 많았어요. 이스라엘, 이란, 미군기지 자국민 확전 억제. 미국은 동시에 10개의 방향을 보고 있었고 UAE는 그 10개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그 구조가 낯설지 않았어요. 이라크전 때도 그랬고 아프간전 때도 그랬습니다. 미국은 언제나 동시에 여러 곳을 봤고 그래도 결국엔 정리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같은 공식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이라크전과 아프간전은 미국이 주도하는 전쟁이었습니다. 시작도 미국이었고 목표도 미국이 정했으며 속도도 미국이 결정했죠. 하지만 지금 이 전쟁은 달랐어요. 미국이 불을 붙이긴 했지만 불은 이미 미국의 계획을 벗어나 번지고 있었습니다. 이란의 보복은 예상보다 거셌고 전선은 예상보다 넓었으며 끝나는 시점은 아무도 몰랐어요.
저는 그 차이를 이론이 아니라 몸으로 처음 느꼈습니다. 브리핑이 한창이던 어느 오후였어요. 회의실에서 방공 재보급 일정을 논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낮고 긴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레이더 알람이었어요. 회의실 안 모든 사람이 일제히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누군가 문 밖으로 뛰어나갔고 무전기에서 짧고 빠른 교신음이 터져 나왔어요. 저는 그 순간 이상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워싱턴 국방부 사무실에서 분석하던 그 중동이 아니었어요.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건물 위로 실제로 무언가가 날아오고 있다는 감각. 몇 분 후 경보는 해제됐습니다. 아흐메드가 돌아오더니 짧게 말했어요. 요격됐습니다. 오늘 3번째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루에 3번. 회의실에서 숫자로 보던 공격이 경보음 하나로 전혀 다른 무게가 됐어요. 마침 그날 저녁 워싱턴 본부 동료 데이비드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화상통화 너머로 그가 말했어요. 마이클, 거기 상황이 보고서보다 심각해 보이던데 실제로는 어때요?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데이비드, 보고서랑 달라요. 여기선 하루에 3번씩 경보가 울려요. 그래도 미국 채널이 결국 정리하지 않겠어요? 저는 그 말에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전이었다면 당연히 그렇다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는 것과 여기서 보는 건 달라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똑같은 전쟁을 두고 워싱턴과 아부다비는 전혀 다른 것을 보고 있었어요. 워싱턴은 전선 전체를 봤고 아부다비는 오늘 밤 자기 하늘을 봤습니다. 어느 쪽이 틀린 게 아니었어요. 다만 절박함의 무게가 달랐죠. 며칠이 지나면서 UAE가 체감하기 시작한 건 미국의 배신이 아니었어요. 강대국조차 모든 전선을 한 번에 책임질 수 없다는 아주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브리핑 자료보다 사람들의 표정에서 먼저 읽었어요. 기다리는 눈빛에서 계산하는 눈빛으로.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브리핑이 끝나고 아흐메드가 제 옆에 남았습니다. 마이클, 솔직하게 물어봐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국이 지금 우리 방공 재보급을 얼마나 빨리 맞춰줄 수 있다고 보세요? 저는 잠깐 말을 고르다가 대답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장담하기 어려워요. 우선순위가 동시에 너무 많습니다. 아흐메드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은 없었지만 그 표정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다는 표정이었죠. 바로 그날 저녁 회의실에서 낯선 이름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한국이었어요. 한 참석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청궁2 추가 협의를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미 배치된 포대들이 이번 교전에서 가동됐고 반응은 나쁘지 않았어요. 저는 솔직히 속으로 피식했습니다. 패트리어트의 빈자리를 청궁2로 메운다고요? 성능이 나쁜 건 아니었습니다. 2022년에 UAE가 10개 포대를 계약했고 35억 달러짜리 거래였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 청궁2는 늘 그 자리였습니다. 쓸만하다. 가격도 괜찮다. 하지만 진짜 위기에선 패트리어트가 있다. 그런 평가였어요. 그런데 회의실 분위기가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반론이 없었어요. 오히려 몇몇 참석자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아흐메드가 말을 보탰어요. 청궁2는 이미 우리 체계와 연동돼 있어요. 운용 인력도 훈련이 끝난 상태고요. 새로 들여오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걸 더 빨리 채우는 문제입니다. 저는 그 말에 멈칫했습니다. 새로 검토하는 게 아니라 이미 돌아가고 있는 체계라는 얘기였어요. 제가 보조제라고 생각했던 그 무기가 실제 전장에서 UAE 방공망의 일부로 이미 작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조용히 자료를 펼쳤어요. 청궁2 운용 현황 보고서였습니다. 배치 위치, 교전 기록, 요격 결과. 숫자들을 하나씩 훑으면서 저는 제 안에 무언가가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분석관으로 22년을 살아온 저는 감정보다 숫자를 먼저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숫자들이 제 냉소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었습니다. 요격률, 반응 속도, 교전 횟수. 어느 하나도 보조제의 숫자가 아니었어요. 저는 잠시 자료를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인정하기 싫었던 게 아니었어요. 그냥 제가 알고 있던 세계의 순서가 조용히 바뀌고 있다는 사실이 낯설었던 거죠. 전쟁은 카탈로그로 싸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공백으로 싸우는 거였어요. 지금 이 하늘에 구멍이 나 있고 그 구멍을 누가 가장 빨리 메울 수 있느냐. 그 질문 앞에서 브랜드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미국은 강했습니다.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강한 나라와 지금 당장 필요한 나라는 때로 다른 나라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한국을 가성비 좋은 이선 공급자가 아니라 지금 이 전쟁에서 실제로 손이 닿는 나라로 보기 시작했어요. 아직 인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저는 청궁2라는 이름을 다르게 읽기 시작했죠. 보고서가 올라온 건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제목을 잘못 읽은 줄 알았어요. 아랍에미리트가 한국의 원유를 제시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돈으로도 못 구하는 그 원유를 무기 협력의 대가로.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보고서를 처음부터 다시 읽었어요. 틀리지 않았습니다. UAE는 추가 방공 협력 대가로 원유 공급 우선권을 한국에 제시한다는 내용이었고 협의 속도는 외교 관례로는 설명이 안 되는 수준이었어요. 통상 이런 협상은 수개월이 걸립니다. 실무협의 정상 간 조율, 의회 승인, 법적 검토. 그 절차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UAE는 그 모든 단계를 압축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만에 실무 채널이 열렸고 고위급 접촉이 이어졌으며 원유라는 카드가 테이블 위에 올라왔어요. 저는 22년 동안 중동을 봤지만 이런 속도는 처음이었습니다. 아흐메드에게 직접 물었어요. 왜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겁니까? 절차가 있잖아요. 아흐메드가 저를 바라보며 짧게 말했습니다. 전쟁은 절차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하고 있었어요. 원유 시장은 이미 공포 국면이었습니다. 호르무즈는 여전히 불안했고 유조선들은 출항을 꺼렸으며 돈이 있어도 기름을 구하지 못하는 나라들이 줄을 서고 있었어요. 그 상황에서 UAE가 한국의 원유 우선 공급권을 제시한다는 건 단순한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한국의 손을 잡겠다는 신호였어요. 그리고 그 신호가 워싱턴을 흔들었습니다. 본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데이비드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마이클, 거기 UAE가 한국이랑 원유 카드 올렸다는 게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미국 채널은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UAE는 미국을 배제한 게 아니에요. 다만 한국을 먼저 움직인 거죠. 전화 너머에서 데이비드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워싱턴도 당황한 거였어요. 미국이 이 전쟁에서 가장 많이 움직였습니다. 공습도 미국이었고 항공모함도 미국이었으며 동맹 관리도 미국이 했어요. 그런데 정작 UAE가 가장 빠르게 손을 내민 나라는 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에 들려있던 건 원유였어요. 세계 원유 시장은 이미 통제 불능 상태였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열흘 만에 브렌트유는 배럴당 97달러를 넘어섰고 골드만삭스는 호르무즈 통항이 2주 이상 막히면 배럴당 120달러도 가능하다는 경고를 공식적으로 냈어요. 숫자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일본은 전략 비축유 방출을 긴급 결정했고 인도는 중동산 원유 대신 러시아산으로 급하게 선회를 시도했지만 그마저도 물량이 달렸어요. 유럽은 더 심각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에너지 비상대책회의를 열었고 일부 정유사들은 원유 확보 실패를 이유로 공장 가동률을 줄이기 시작했어요. 웃돈을 써도 물량을 잡지 못하는 나라들이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기름은 있었어요. 땅속에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름에 손이 닿지 않았어요. 그 공포가 에너지를 넘어 식료품과 물가 전반을 흔들면서 세계는 조용히 패닉 상태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UAE가 한국의 원유 우선 공급권을 제시한 거였어요. 세계 모든 나라가 원유를 구하지 못해 발을 구르는 그 순간에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한국 방산 협력 현황 자료였어요. 그 안에서 저는 예상치 못한 대목을 발견했습니다. 전쟁이 터진 이후 일부 서방 방산 업체들은 납기 조정을 요청하거나 계약 조건 재협의를 요구하고 있었어요. 전쟁 리스크를 이유로 가격을 올리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어요. 납기를 미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부 품목은 일정을 앞당겼어요. 가격 재협의 요청도 없었습니다. 전쟁이 터진 상황에서도 계약대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 대목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강한 나라는 많습니다. 기술 좋은 나라도 많아요. 하지만 위기의 한복판에서 흔들리지 않고 약속을 지키는 나라는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UAE가 원유를 꺼내든 건 단순히 무기가 필요해서가 아니었어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는 순간 한국은 조용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은 왜 선택받은 걸까요? 브리핑 자료를 다시 펼쳤어요.
그제야 다시 보이더군요. 천궁2는 이미 UAE에 배치돼 작동하고 있었고 운용 인력은 훈련이 끝난 상태였습니다. 낯선 나라의 낯선 무기가 아니었어요. 이미 UAE 방공망의 일부로 살아 숨쉬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한국은 빨랐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가격을 먼저 꺼내지 않았어요. 일정을 먼저 꺼냈습니다. 얼마나 빨리 메울 수 있는지를 먼저 계산했어요. 저는 그 순간 한국이 UAE에 팔고 있는 게 무기가 아니라는 걸 처음으로 이해했습니다. 신뢰였어요. 위기의 한복판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나라,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나라, 그리고 세계가 원유를 손에 넣지 못해 발을 구르는 순간 UAE가 그 원유를 쥐어주겠다고 한 나라.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미국인입니다. 지금도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라고 믿어요.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강한 나라와 위기의 순간 가장 먼저 신뢰를 보내는 나라는 같은 나라가 아닐 수 있다고. 그리고 UAE는 그 두 가지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배워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진지하게 들었어요. 공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란은 하메네이 사후 더욱 강경하게 결집했고 걸프를 향한 드론과 미사일 공세는 오히려 규모가 커지고 있었어요. UAE는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버텨낸다는 것과 여유있게 막아낸다는 건 전혀 다른 얘기였어요. 발사관이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방공 재고 현황 보고서를 받아든 UAE 실무진의 표정이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저는 그 보고서를 옆에서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소모율이 예상치를 넘어서고 있었어요. 공격 빈도가 줄지 않는 이상 지금 속도로는 재고가 임계점 아래로 내려가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아흐메드가 보고서를 덮으며 말했어요. 다음 공격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돼요. 그 말에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긴급 채널이 동시에 열리기 시작했어요. 미국 쪽으로 추가 지원 요청이 들어갔고 기존 서방 공급 채널에도 긴급 메시지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미 논의됐던 원유 우선 공급권 카드가 이번엔 훨씬 더 무게 있게 테이블 위로 다시 올라왔어요. 세계가 원유를 구하지 못해 발을 구르는 상황에서 UAE가 꺼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였습니다. 그런데 그 카드를 본격적으로 꺼내기도 전에 한국 쪽에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그 보고를 받는 순간 잠깐 멈췄어요. 거래를 먼저 제안한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UAE의 재고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고 협의 없이 먼저 움직일 준비가 됐다는 연락이었어요. 조건보다 도착을 먼저 택한 거였습니다. 실제로 그 며칠 사이에 벌어진 일들을 저는 직접 목격했습니다. 유럽의 한 방산업체는 전쟁 리스크를 이유로 기존 계약 단가를 30% 올리겠다는 공문을 보내왔어요. 또 다른 공급국은 납기를 6개월 연장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심지어 일부는 아예 연락이 끊겼어요. 전쟁이 터지자 계약서보다 자국 이익을 먼저 챙기는 나라들이 하나둘 본색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국가는 결국 자국 이익을 먼저 보는 거니까요. 하지만 그 흐름 속에서 한국은 달랐습니다. 조건을 따지기 전에 먼저 도착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 사실을 보고서로 확인하면서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석관으로서의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숫자가 명확했으니까요. 하지만 미국인으로서의 저는 아직 불편했습니다. 22년 동안 미국 중심으로 세상을 읽어온 사람이 한국의 움직임을 보며 감탄해야 하는 상황이 낯설었어요. 자존심이라고 하면 자존심이었겠죠. 그런데 전쟁터에서 자존심은 사치였습니다. 결국 제가 붙들 수 있는 건 데이터뿐이었고 그 데이터는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처음으로 상황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부다비 시내는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면 달랐습니다. 대형 마트 앞에는 생수와 식료품을 사려는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고 주유소마다 차들이 가득했어요. 한 노인이 카트 가득 생필품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어린 손자가 조용히 할아버지 손을 잡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처음으로 상황실 밖의 전쟁을 실감했습니다. 보고서 속 숫자들이 실제 사람들의 삶이었어요. 저 노인도 저 아이도 제가 분석해온 그 데이터 안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 위에 하늘을 천궁2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상황실로 돌아왔어요. 그날 오후 회의실에 낯선 얼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한국 측 협력 담당자였어요. 저는 처음에 가격 협상이나 계약 조건 얘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담당자가 꺼낸 첫 마디는 달랐어요.
현재 재고 부족분이 얼마나 됩니까? 일정을 맞추려면 지금 바로 알아야 합니다. 가격이 아니었습니다. 조건도 아니었어요. 일정이었습니다. 얼마나 빨리 채울 수 있는지를 먼저 물었어요. 아흐메드가 수치를 건네자 그 담당자는 바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노트에 숫자를 적고 본국과 교신하고 다시 테이블로 돌아왔어요. 최대한 앞당기겠습니다.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 회의실 공기를 완전히 바꿔놨어요. 아흐메드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마이클, 저는 이 일을 20년 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먼저 전화 거는 나라가 어딘지 보면 그 나라가 진짜 파트너인지 알 수 있어요. 저는 미국 방공 전문가로 22년을 살면서 수많은 협상 자리에 앉아봤습니다. 그런데 위기 상황에서 가격보다 시간을 먼저 계산하는 나라는 처음 봤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부다비의 밤하늘은 고요했어요. 하지만 레이더 화면은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보고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발사 징후였습니다. 감시 위성 데이터와 전방 관측소 보고가 동시에 들어왔어요. 규모가 지난번보다 크다는 분석이었습니다. 복합 공격 가능성 드론과 탄도 미사일이 섞인 형태. UAE 방공지휘부가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각 포대의 대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상황실 한쪽에 서서 화면을 주시했어요. 그 화면 위에 여러 방공 체계의 상태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패트리어트 포대들, 기존 방공 체계들, 그리고 그 사이에 선명하게 표시된 한 줄. KM-샘 배터리 준비 완료. 천궁2였습니다. 저는 그 표시를 보면서 며칠 전을 떠올렸어요. 보조제라고 생각했던 그 체계가 지금 이 순간 UAE 방공망의 실제 축으로 서 있었습니다. 한국이 조건보다 도착을 먼저 택했던 그 선택이 바로 이 화면 위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었어요. 상황실 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모두의 시선이 레이더 화면에 고정돼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상한 감각을 느꼈어요. 두려움이었지만 동시에 다른 감각도 있었습니다. 준비가 돼 있다는 감각이었어요. 한국이 먼저 손을 내밀었던 그 순간이 바로 지금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경보음이 길게 울렸어요. 경보음이 울린 건 새벽 2시였습니다. 저는 간이 침대에 누운 지 1시간도 되지 않아 눈을 떴어요. 상황실로 뛰어들어가니 이미 모든 화면이 켜져 있었습니다. 레이더 화면 위로 붉은 점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었어요. 담당자가 소리쳤습니다. 복합 공격입니다. 드론 선행 탄도 미사일 후속 패턴이에요. 저는 화면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지난번과 규모가 달랐어요. 드론 수십 기가 낮은 고도로 먼저 들어오고 그 뒤를 탄도 미사일이 따라오는 전형적인 방공망 포화 전술이었습니다. 먼저 낮은 고도 표적으로 요격 미사일을 소모시키고 그 틈을 타 고속탄도 미사일로 뚫는 방식이었어요. 이란이 전술을 바꿔온 거였습니다. UAE 방공지휘부는 즉각 다층 대응에 들어갔어요. 낮은 고도 드론은 단거리 체계가 맡았습니다. 중고도 표적은 패트리어트가 담당했어요. 그리고 탄도 미사일 궤적이 포착되는 순간 화면에 새로운 표시가 떴습니다. KM-샘 배터리 교전 시작. 천궁2였어요. 저는 그 순간부터 눈을 화면에서 떼지 못했습니다. 발사 표시가 떴어요. 레이더 화면 위에서 요격 미사일의 궤적이 빠르게 그려졌습니다. 표적과 요격체가 화면 위에서 좁혀들었어요. 그리고 표적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또 하나가 사라졌어요. 저는 숨을 참고 있었습니다. 22년 동안 방공 시스템을 분석해온 사람으로서 저는 요격률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었어요. 시험장에서의 요격률과 실전에서의 요격률은 전혀 다른 숫자입니다. 시험장엔 전파 방해가 없고 기상 변수가 통제되며 표적이 예고된 궤도로 날아오죠. 하지만 실전은 달랐어요. 전파 교란이 들어오고 표적은 기동하며 복수의 위협이 동시에 쏟아집니다. 그 조건 속에서 천궁2는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위에 붉은 점들이 하나씩 지워지고 있었어요. 제 옆에 서 있던 미군 연락관 짐이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저거 한국 체계 맞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짐이 잠시 화면을 보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반응 속도가 패트리어트 팩3랑 비슷한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패트리어트 팩3는 미국이 수십 년에 걸쳐 완성한 체계였으니까요. 그걸 한국산 중거리 방공 체계와 나란히 놓는 발언이 짐의 입에서 나왔다는 게 그 자체로 이미 많은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교전은 40분 동안 이어졌어요.
드론 파고가 먼저 처리됐고 탄도 미사일 다수가 요격됐습니다. 화면이 서서히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상황실 안에 조용한 안도감이 퍼졌습니다. 누군가 작게 숨을 내쉬었어요. 저는 그제야 제가 40분 동안 주먹을 쥐고 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손바닥에 자국이 나 있었어요. 아흐메드가 다가왔습니다. 마이클, 오늘 천궁2 교전 기록 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떻게 봐요?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제 예상보다 훨씬 낫습니다. 아흐메드가 살짝 웃었어요. 우리가 처음 계약할 때 주변에서 말이 많았어요. 왜 검증된 서방 체계 두고 한국 걸 사냐고요. 심지어 중국에서도 자기네 체계가 더 낫다고 접근해 왔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귀가 열렸어요. 중국이요? 아흐메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격은 훨씬 쌌어요. 중국산 방공 체계가 천궁2보다 30% 이상 저렴했습니다. 그쪽 영업 담당자들이 꽤 적극적으로 들어왔었죠. 저는 가만히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국을 선택한 건 가격 때문이 아니었어요. 두 가지가 달랐습니다. 아흐메드가 말을 이었어요. 첫째는 데이터 독립성이었습니다. 중국 체계는 운용 데이터가 본국 서버로 연동되는 구조였어요. 우리 방공망 정보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거죠. 한국은 달랐습니다. 데이터 주권을 우리가 가져가는 구조였어요. 저는 그 말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방공체계의 운용 데이터는 그 나라 하늘의 비밀이나 다름없었어요. 레이더 커버리지, 취약구역, 교전 패턴, 반응 시간. 그 데이터가 외부로 나간다는 건 방공망을 통째로 보여주는 것과 같았습니다. 둘째는 실전 이후였어요. 아흐메드가 계속했습니다. 중국 체계를 도입한 나라들이 실전에서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다 봤거든요. 유지보수가 안 됐고 부품 수급이 막혔으며 정작 위기 상황에서 기술 지원이 끊긴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달랐어요. 계약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 화면을 다시 바라봤어요. 레이더 화면은 이제 거의 정리돼 있었습니다. 아까까지 붉게 타오르던 그 화면이 지금은 조용했어요. 그 조용함을 만들어낸 것들 중 하나가 한국의 체계였습니다. 데이터 주권을 지키면서 약속을 지키면서 실전에서 작동하면서 저는 22년 동안 방공 시스템을 숫자로 분석해온 사람이었어요. 성능 재원, 요격 반경, 반응 시간, 비용 대비 효과. 그 숫자들로 세상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숫자 너머를 봤어요. 레이더 화면에는 국적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오직 표적과 요격만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그 화면 위에서 한국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한국산이라는 말은 그날 밤 브랜드가 아니었어요. 아부다비 위 하늘에서 살아남은 도시의 언어가 됐습니다. 저는 상황실 밖으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새벽 하늘은 이제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함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걸 저는 그날 처음으로 진짜 실감했어요. 제보급 수송기가 도착한 건 교전이 끝나고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활주로 옆에서 그 장면을 직접 봤어요. 한국 국적 화물기가 착륙하는 순간 UAE 지상 요원들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이상하게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무기가 도착하는 장면을 수십 번 봤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발사관이 비어가던 그 밤의 긴박함을 직접 겪은 뒤였으니까요. 물자가 아니었어요. 약속이 도착한 거였습니다. UAE 측 담당자들이 인수 확인 작업을 시작했어요. 수량 상태, 체계 호환성 점검. 모든 게 계약 그대로였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었어요. 아흐메드가 제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전쟁 중에 이걸 이 속도로 보내는 나라가 몇이나 될까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많지 않습니다. 아흐메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긴급 요청을 넣었을 때 솔직히 이 속도를 기대하지 않았어요. 전쟁 중이고 리스크가 크니까 조건을 달거나 납기를 늦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며칠 전 회의실을 떠올렸어요. 가격보다 일정을 먼저 물었던 그 담당자. 최대한 앞당기겠다던 그 짧은 한마디. 그게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제보급 수송기가 짐을 내리는 동안 저는 활주로 옆에 다른 얼굴들이 있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사우디 측 무관과 카타르 측 인사들이었어요. 그들은 말없이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들을 읽을 수 있었어요. 경이로움이 아니었습니다.
계산이었어요. 저도 같은 계산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문득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담당자가 짐을 확인하며 아흐메드와 악수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한국 현대사를 떠올렸습니다. 70년 전 한국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였어요. 남의 나라 군인들이 자기 땅에 와서 싸워줬고 남의 나라 원조로 먹고 살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어요. 그런데 지금 그 나라의 무기가 중동의 하늘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도움받던 나라에서 도움 주는 나라로. 그 전환이 얼마나 긴 시간과 집념의 산물인지 저는 그날 활주로에서 처음으로 실감했어요. 수십 년 동안 실패를 데이터로 바꾸고 포기하지 않고 독자 체계를 완성했으며 그 체계가 실전에서 증명됐습니다. 그건 운이 아니었어요. 의지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저는 처음으로 한국 방산의 구조를 제대로 들여다보게 됐어요. 2026년 2월 전쟁이 터지기 불과 며칠 전이었습니다. 한국과 UAE는 약 350억 달러 규모의 방산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어요. 방공뿐 아니라 공군, 해군 협력까지 포함된 포괄적인 협력이었습니다. 저는 처음 그 숫자를 봤을 때 단순한 무기 거래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전쟁이 터진 뒤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이건 계약서가 아니었어요. 이미 시작된 전략 관계였습니다. 전쟁이 터지기 전에 씨앗을 심었고 전쟁이 터지자 그 씨앗이 뿌리를 드러낸 거였어요. 저는 그제야 UAE의 선택이 즉흥적인 게 아니었다는 걸 이해했습니다. 한국은 위기가 터진 뒤에 나타난 나라가 아니었어요. 위기가 터지기 전부터 이미 거기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날 저녁 본부에서 데이비드가 다시 연락을 해왔어요. 마이클, 워싱턴에서 한국 움직임 계속 주시하고 있어요. 350억 달러 양해각서의 이번 재보급 속도까지 솔직히 예상 못했거든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나도 예상 못했어요. 어떻게 분석해요?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한국은 무기를 파는 게 아니에요. 데이비드, 그들은 시간을 팝니다. 시간이요? 위기의 순간에 가장 빨리 도착하는 능력. 그게 지금 중동에서 가장 비싼 상품이에요. 전화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데이비드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거 우리가 배워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혼자 자료를 정리했어요. 한국 방산 수출 이력, 납기 준수율, 전후 지원 이력. 숫자들을 하나씩 들여다봤습니다. 어떤 나라가 위기에서 가장 먼저 전화를 거는지, 그리고 그 전화 뒤에 실제로 나타나는지. 그 두 가지를 함께 충족한 나라가 얼마나 되는지 생각해봤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한국 방산을 가성비 좋은 이선 공급자라는 프레임에서 완전히 꺼냈어요. 그건 더 이상 맞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위기의 한복판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고 약속한 것보다 빠르게 채우며 조건보다 신뢰를 먼저 내미는 나라. 그게 이선 공급자의 언어가 아니었어요. 그건 전략 파트너의 언어였습니다. 걸프 지역 여러 나라에서 연락이 들어오기 시작한 건 그 무렵이었어요. 사우디, 카타르, 이라크. 공통된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한국은 얼마나 빨리 공급할 수 있는가? 성능을 묻는 게 아니었어요. 속도를 묻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질문들을 보면서 뭔가 큰 것이 바뀌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중동 방산 시장의 지형이 조용히 하지만 빠르게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아무 선언도 하지 않았어요. 회견도 없었고 거창한 발표도 없었습니다. 그냥 왔고 약속했으며 지켰어요. 그리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게 전부였는데 그것만으로 중동 전체가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장면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한 나라는 많다고. 기술 좋은 나라도 많다고. 하지만 위기의 순간에 신뢰를 먼저 보내는 나라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한국은 그 드문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니라는 말을 그제야 완전히 이해했어요. 한국은 약속을 행동으로 바꾸는 나라였습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은 채로 봄이 왔습니다. 호르무즈는 여전히 불안했고 유가는 여전히 높았으며 중동의 하늘은 아직 완전히 조용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뭔가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전선보다 먼저 달라진 건 사람들의 눈빛이었어요. UAE 내부에서 달라진 건 방공체계 목록이 아니었습니다. 위기에서 누구에게 먼저 전화를 걸 것인가 하는 그 감각이 달라졌어요. 저는 귀국 준비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아흐메드를 만났습니다. 아부다비의 한 카페였어요.
전쟁 전엔 관광객들로 북적였을 그 자리가 이제는 한산했습니다. 아흐메드가 커피잔을 들며 말했어요. 마이클, 당신은 이번에 뭘 배웠어요?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나라의 힘을 다시 배웠어요. 숫자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아흐메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이번에 배웠습니다. 가장 강한 나라와 가장 믿을 수 있는 나라가 같은 나라가 아닐 수 있다는 걸요. 그 말이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가장 강한 나라와 가장 믿을 수 있는 나라. 저는 22년 동안 그 두 가지가 같다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하지만 이번 전쟁은 다른 답을 가르쳤습니다. 귀국 전날 저는 혼자 아부다비 시내를 걸었어요. 전쟁 전에도 걸었던 그 거리였지만 같은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마트 앞에서 손자 손을 잡고 있던 그 노인이 생각났어요. 그 노인이 걱정했던 하늘이 지금은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이 그냥 온 게 아니었어요. 누군가 먼저 전화를 걸었고 약속을 지켰으며 조건보다 도착을 먼저 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이었어요. 워싱턴으로 돌아온 뒤 저는 세계 방산 수출 지도를 다시 펼쳤습니다. 예전엔 그 지도에서 중심은 언제나 같았어요. 미국, 러시아, 유럽. 그 세 축이 세계 방산 시장을 나눠 갖고 있었고 나머지는 그 사이에서 틈새를 찾는 나라들이었습니다. 한국은 그 지도에서 변방이었어요. 가성비 좋은 나라. 빠른 나라. 하지만 중심은 아닌 나라. 그런데 제 앞에 펼쳐진 데이터는 달랐습니다. 폴란드는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선택했어요. 호주는 한국 방산 체계 도입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루마니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이제 중동이었습니다. UAE가 천궁2를 실전에서 가동했고 사우디와 카타르가 한국을 주목하기 시작했으며 이라크에서도 같은 질문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운 좋게 선택받은 게 아니었어요.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이번 전쟁에서 결정적으로 증명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지도 위에 새로운 점을 하나 찍었어요. 대한민국. 변방이 아니라 중심이었습니다. 미국도 러시아도 유럽도 아닌 한국이 이 전쟁에서 가장 신뢰받는 이름이 됐어요. 세계가 그 이름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정리했어요. 이번 전쟁에서 방산 시장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어떤 나라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중동 방산 시장이 어디를 향할 것인지. 보고서를 쓰면서 저는 중동 지도를 오래 들여다봤어요. UAE 내부에서는 천궁2 추가 확보와 조기 납품 요청이 이미 검토되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었어요. 이번에 확인됐기 때문이었습니다. 데이터로, 실전으로, 속도로. 한국이 약속하면 지킨다는 사실이 전장에서 증명됐어요. 그리고 그 증명은 UAE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우디가 한국 방산 협력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어요. 카타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라크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포착됐어요. 공통된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한국은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믿을 수 있는가? 성능이 아니었어요. 신뢰를 묻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질문들을 보면서 이번 전쟁이 바꿔놓은 것들을 다시 생각했어요. 유가 충격, 호르무즈 위기, 하메네이 이후의 중동 질서. 그 모든 것들이 바뀌는 동안 조용히 바뀐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중동이 한국을 보는 눈이었어요. 더 이상 변방의 공급자가 아니었습니다. 위기가 터졌을 때 가장 먼저 찾는 나라. 가격보다 시간을 먼저 계산하는 나라. 약속을 지키는 나라. 그리고 그 신뢰가 원유라는 세계에서 가장 귀한 카드와 맞바꿔지는 나라. 저는 미국인입니다. 지금도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라고 믿어요.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전쟁은 제게 한 가지를 더 가르쳐줬어요. 강한 나라와 신뢰받는 나라 사이의 그 거리. 그 거리를 가장 짧게 좁히고 있는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저는 오랫동안 나라의 힘을 숫자로 배웠습니다. 병력, 예산, 무기체계, 동맹구조. 하지만 이번 전쟁은 다른 답을 가르쳤어요. 진짜 강한 나라는 위기의 순간 가장 먼저 나타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날 중동의 하늘에서 가장 먼저 나타난 이름이 있었어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깊게 새겨질 이름이 되었죠. 지금까지 우인스의 수진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진이랑 우인스 다음에도 함께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 작은 꿈도 커
당신만의 감동 이야기가 늘 당신 곁에서 따뜻한 순간으로 남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